할머니, 이 계좌에 잔액이 얼마 있는지 아세요? 3,500원. 3,500원 들어있어요. 이걸로 1억을 어떻게 빼요? 네. 여러분께 위안과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에 큰 힘이 돼요. 올해 76해를 살았지요. 제 인생의 대부분은 동틀역 시장의 비린내와 해질녘 고소한 김밥 냄새로 기억됩니다. 평생을 재래시장에서 작은 김밥 가게를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새벽 5시, 아직 도시가 잠든 시간이면 저는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그날 가장 좋은 단무지와 시금치를 손에 넣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장을 봐와서는 밤늦도록 좁은 가게에 앉아 수만 개의 김밥을 말았습니다. 할머니, 김밥 진짜 맛있어요. 그 한마디가 저에겐 세상 가장 큰 칭찬이자 행복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려 50해를 꼬박 하루같이 살았습니다. 제 청춘과 맞바꾼 김밥 가게는 제 자부심이자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무릎과 허리에 고스란히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몇 년 전, 저는 평생의 업과도 같던 가게의 문을 닫았습니다. 시원섭섭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것이 제 삶의 신조였고, 저는 단 하루도 그 신념을 어기지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은 저를 시장 김밥 할머니로 기억합니다. 낡고 해진 옷에 구부정한 허리, 자글자글한 주름이 가득한 얼굴. 겉모습만 보면 영락없는 평범한, 혹은 그보다 조금 더 고단해 보이는 촌부였겠지요. 사람들은 딱 거기까지만 저를 봤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하지만 사람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왜 그리들 모를까요? 늦가을 오후 바람이 제법 차가워 옷장에서 가장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20년은 좋게 넘은 날 같지만 속은 누구보다 든든한 제 오랜 친구 같은 옷이었죠. 할머니, 정말 혼자 가시게요? 제가 같이 갈게요. 23, 착하고 똑똑한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 지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같이 가주면 할미야 좋지. 지유의 부축을 받으며 나선 길,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노골적인 시선은 제 낡은 외투에 머물다 이내 경멸의 빛을 띠었습니다.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한 젊은이가 자리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그 친절이 고마웠지만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은 보란 듯이 가방을 고쳐 안으며 제게서 최대한 멀어지려 애썼습니다. 마치 제게서 불쾌한 냄새라도 나는 것처럼요. 지유의 얼굴이 금세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지만 저는 그저 손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은행은 거대하고 화려한 성체 같았습니다. 온통 유리로 뒤덮여 가을 햇살에 눈이 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저 같은 행색의 늙은이가 감히 발을 들여도 될까 주눅이 들 정도였죠.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훅 끼쳐왔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에어컨이라니. 로비는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의 샹들리에는 눈이 아릴 만큼 환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별세계의 풍경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콕콕 찔러댔습니다. 웬 노숙자야? 무슨 복지 상담이라도 받으러 왔나 봐. 쯧쯧. 경비는 뭐 하는 거야? 저런 사람 안 내보내고.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지만 저는 꼭 참았습니다. 내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를 저들이 알게 된다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 상상만으로도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손에는 남편이 살아생전 마지막 선물로 주었던 낡은 파란색 장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반질반질 달아 군데군데 가죽이 벗겨졌지만 제게는 세상 어떤 명품보다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유가 제 팔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그럼 괜찮고 말고. 번호표를 뽑으러 가자 뒤에 서 있던 남자가 보란 듯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저 할머니 기계 쓸 줄 모르실 텐데 시간 끌겠네. 누가 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바빠 죽겠는데. 하지만 저는 익숙하게 화면을 눌러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뒤에서 놀란 듯한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기석에 앉아 기다리는 시간은 고역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말쑥한 차림의 중년 남자는 슬금슬금 자리를 옮기더니 결국 다른 줄로 가버렸습니다. 떠나며 나직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아, 냄새나네. 지유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눈에는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할머니, 그냥 집에 가요. 우리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요? 지유야, 괜찮아. 이 일은 꼭 오늘 끝내야 해. 하지만 할머니는 정말 괜찮아.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 아팠습니다.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 모욕적인 수군거림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날아와 박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창구 안내판 끝, 금빛으로 번쩍이는 VIP 고객 전용 창구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런 곳은 나와는 영원히 상관없는 세상의 이야기라고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보이도록 평생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30분. 제게는 30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시선, 조롱 섞인 웃음소리, 심지어 역겨워하는 표정까지. 저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23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와주십시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아픈 무릎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자 지유가 황급히 저를 부축했습니다. 창구에 앉은 직원은 앳돼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김현지 대리라는 이름표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차가운 목소리. 존댓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치의 존중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인출 좀 하려고요. 얼마나 하시게요? 1억 원. 그 순간 김현지 대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귀를 의심한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할머니? 1억 원 인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현지 대리가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그건 명백한 비웃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저랑 농담하세요? 농담 아닙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딘 줄은 아세요? 은행이에요. 이런 데 와서 장난치시면 안 되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제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저 할머니 뭐라는 거야? 1억. 미쳤나 봐. 곱게 늙어야지. 여기저기서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현지 대리는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더욱 과장된 몸짓으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혹시 구청 복지과랑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여긴 그런 데가 아니라고요.
복지 상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출하러 왔다니까요. 그럼 통장이나 보여주세요. 통장도 없으면서 무슨. 저는 말없이 파란 장지갑을 열었습니다. 김현지 대리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니, 그해진 지갑 말고요. 통장이요, 통장. 여기 있습니다. 저는 지갑 속에서 곱게 접어둔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제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였습니다. 김현지 대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 정말 장난이 너무 심하시네요. 요즘 세상에 통장도 없이 메모지 한 장 들고 와서 돈을 빼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좌번호로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요. 아, 정말 돌아버리겠네. 김현지 대리는 신경질적으로 메모지를 받아들고는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모니터를 들여다보던 그녀는 이내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이 계좌에 잔액이 얼마 있는지 아세요? 3,500원. 3,500원 들어있어요. 이걸로 1억을 어떻게 빼요, 네. 로비는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상한 할머니였네. 저러다 나중에 자식들이 고생이지, 쯧쯧. 지유가 더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기요. 어떻게 손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확인은 제대로 해보신 거예요? 아가씨는 좀 조용히 해줄래요? 할머니나 잘 모시고 어서 나가세요. 다른 고객님들 안 보이세요? 김현지 대리는 손으로 파리를 쫓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그때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계좌번호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할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영업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그만하세요. 제발 딱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하! 김현지 대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쏘아붙였습니다. 좋아요. 마지막이에요. 이번에도 잔액 없으면 바로 경비 부를 테니 그렇게 하세요. 저는 품속에서 또 다른 메모지를 꺼내 건넸습니다. 김현지 대리는 마지못해 그것을 받아들고 다시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지?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계좌는 대체 그 계좌에서 1억 원 인출하겠습니다. 김현지 대리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던 그녀는 다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잠깐만요. 지점장님 좀 모셔오겠습니다. 그녀가 허둥지둥 안쪽으로 사라지자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로비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저 할머니, 진짜 돈 있는 거 아니야? 몇 분 후 박상우 지점장이라는 명찰을 단 50대 남자가 김현지 대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노련하게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제가 이 지점의 지점장 박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실례지만 혹시 길을 잃으셨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건 아니신지요? 아닙니다. 그럼 혹시 댁 주소는 기억하고 계시고요?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그의 태도에 우라가 치밀었지만 저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집 주소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돈을 찾으러 왔습니다. 아, 네, 그런데 어르신, 실례지만 이 계좌가 정말 어르신 본인 계좌가 맞으신지요?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증명하실 만한 것이 있으실까요?
저는 낡은 파란 장지갑의 가장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검은색 카드 한 장이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박상우 지점장이 그 카드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건 제 카드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대한민국 최상위 VIP 고객에게만 발급된다는 블랙카드. 박상우 지점장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받아들고는 황급히 스캐너에 카드를 긁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확인한 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르신.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박상우 지점장과 김현지 대리는 혼비백산하여 다시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로비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를 향한 수군거림의 내용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 할머니 진짜 거부였나 봐. 아까 우리가 너무 비웃었는데 어떡하지? 지유가 제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박상우 지점장과 김현지 대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둘 다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박상우 지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부디 VIP 라운지로 자리를 옮기시어 편히. 아니요, 여기서 처리해 주십시오. 네. 하지만 이처럼 고액 거래는 규정상. 저는 여기서 하고 싶습니다. 박상우 지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제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럼 신분증을 잠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한 박상우 지점장의 얼굴은 더욱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윤순애님.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한빛그룹에? 네. 그 순간 로비 전체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한빛그룹.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굴지의 대기업. 그리고 저는 그 기업의 베일에 쌓인 최대 주주였습니다. 김현지 대리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파르르 떨고만 있었습니다. 삼장복수가 아닌 교훈. 박상우 지점장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억 원 인출 요청하신 것이 맞으십니까? 네. 전액 현금으로 준비해 드릴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말입니까? 네. 박상우 지점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1억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당장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소 2시간은 기다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기다리지요. 부디 VIP 라운지에서 편안하게 기다리실 수 있도록. 아니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여기서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제 고집을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한 박상우 지점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와 지유는 다시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불과 1시간 전과는 세상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를 경멸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경외와 두려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2시간 동안 박상우 지점장과 김현지 대리는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만 살폈습니다. 특히 김현지 대리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창백한 얼굴로 제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현금이 준비되었습니다. 박상우 지점장이 직접 커다란 돈 가방을 들고 와 제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윤순애 회장님, 준비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믿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상우 지점장이 바닥에 닿을 듯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김현지 대리도 그 옆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아까 김대리라고 했나요? 내가 1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은행장이 되겠다고 했었죠. 김현지 대리의 어깨가 크게 움찔거렸습니다. 그럼 내가 가진 돈이 5천억이면 김대리는 뭐가 되어야 할까요? 5천억. 그것은 제 전체 자산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김현지 대리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만하세요.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사과를 받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지우와 함께 은행을 나서자 차갑지만 상쾌한 바깥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저 돈 다 어떡하시려고요? 아니야. 이건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란다. 보여주기요? 그래. 사람을 절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은행 앞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른 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도훈 실장입니까?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오랜 시간 제 곁을 지킨 이도훈 비서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즉시 이 은행으로 와주세요. 임원들도 모두 대동해서.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지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회장님이셨어요? 그래. 그런데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나는 그냥 내 할머니 윤순애로 충분했단다. 20분이 채 지나지 않아 검은색 리무진 세 대가 위압적인 소리를 내며 은행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제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이도훈 실장이 제 앞에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수고가 많아요, 이 실장. 저 은행에 잠시 들어가야겠습니다. 저와 지우 그리고 이 실장을 필두로 한 임원들이 은행 안으로 들어서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상우 지점장과 김현지 대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쳐나왔습니다. 이 실장은 박상우 지점장에게 명함을 건네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한빛그룹 비서실장 이도훈입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오늘 이 은행에서 심한 불편을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지요. 박상우 지점장은 쩔쩔매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실장. 이미 1억은 인출했으니. 1억만 인출하셨습니까, 회장님? 네. 그럼 나머지 자산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전부 인출하겠습니다. 박상우 지점장의 얼굴이 이제는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전부 말씀이십니까? 네. 이 은행과는 더 이상 거래하고 싶지 않군요. 5천억 전액 인출을 진행해 주십시오. 그 순간 박상우 지점장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1000번 만번 잘못했습니다. 김현지 대리도 그 옆에 따라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이 실장, 모든 절차는 규정대로 처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은행을 나서는 제 팔을 지우가 붙잡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과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지우야, 똑똑히 보았지? 사람은 결코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단다. 오늘 저들은 모두 껍데기만 보고 나를 판단했어. 하지만 진실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 에필로그 진정한 부. 며칠 후 언론은 한빛그룹 회장의 5천억 원 인출 사태로
해당 은행의 주가가 폭락했다는 뉴스로 떠들썩했습니다. 박상우 지점장과 김현지 대리는 당연하게도 해고, 조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다시 평범한 김밥 할머니 윤순애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커피 한 잔이 생각나 동네의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주문한 커피를 가져다주는 직원의 얼굴이 낯이 익었습니다. 김현지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회 회장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울먹이는 그녀에게 저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요.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김현지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겠지요.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부디 좋은 사람이 되세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부자인 진짜 좋은 사람이요. 카페를 나서는 제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제 목적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작은 교훈을 주는 것이었지요. 며칠 후 회사에 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안 가거든요. 임원들이 모두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응, 왔어. 이도훈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냥 둘러보려고. 회사를 돌아다녔어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한 직원이 저를 보더니 수근거렸어요. 저 할머니 누구야? 청소하시는 분 아냐? 웃음이 났어요. 여전히 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니까요.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새로운 지점장이었어요.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모든 직원들에게 고객 응대 교육을 다시 시켰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으로 고객을 판단하지 않도록 엄격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회장님께서 겪으신 일을 사례로 만들어서 모든 지점에 공유했습니다. 좋은 변화였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제 목적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변화였죠.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몇 달 후 다시 그 은행에 갔어요. 이번에는 평범한 옷을 입고요. 로비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달랐어요. 직원들이 모든 고객에게 정중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옆에 앉은 사람이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하죠? 네, 그러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제 차례가 됐어요. 창구로 갔는데 새로운 직원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정중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입금하려고요. 네, 얼마나 입금하시겠습니까? 5천억 원이요. 직원이 깜짝 놀랐지만 웃지 않았어요. 대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신분증과 카드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바로 VIP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여기서 할게요. 하지만 괜찮아요. 직원이 정중하게 처리해줬어요. 전혀 무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신경 써주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마음이 편했어요.
변화가 정말로 일어난 거였죠.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김밥을 말았습니다. 시장에서 가게를 하던 그 시절처럼 정성을 다해 재료를 준비하고 고슬고슬한 밥을 펴고 정직한 마음을 담아 김밥을 말았습니다. 저녁 무렵 찾아온 지우는 제가 만든 김밥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약 먹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할머니가 왜 회장님이시면서도 평생 시장에서 김밥을 파셨는지. 오, 그래. 우리 강아지가 뭘 알았을까?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돈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요. 할머니는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을 보는 법을 배우셨던 거예요. 지유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윤순애입니다. 76살이에요. 평생 시장에서 김밥을 팔았고 동시에 대기업을 키웠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놀라요. 어떻게 김밥 가게 할머니가 회장이 될 수 있냐고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거죠. 나이가 들었다고 여자라고 가난해 보인다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저는 이제 편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 시장에 가서 김밥도 만들고 손녀와 시간도 보내고요. 회사 일은 이도훈과 임원들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지켜보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필요할 때는 나섭니다. 오늘처럼 말이에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죠. 저는 그런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죠. 저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 안을 보세요. 진짜 가치는 그 안에 있으니까요.